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부터 고등문학 관동별곡 해석과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사 부분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작가 정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가사문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분은 이제 작가죠, 작가. 작가 정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동별곡 등을 지은 조선 중기 문신 겸 시인입니다. 네, 관동별곡만 지은 건 아니고 대표작으로 두 가지가 더 있죠. 대표작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교과서에 가장 자주 실리는 사미인곡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송미인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송미인곡이죠. 미인곡.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 정철이 지은 가사문학의 대표작이죠. 시조의 윤선도와 함께 한국 시가 사상 쌍벽으로 일컬어진다. 네, 우리 조선시대에 3대 가인이라고 해서 시인이죠. 3명의 시인을 뽑아라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 방금 본 정철, 두 번째로 윤선도가 나와요. 윤선도, 방금 읽었던 윤선도. 그리고 세 번째로 박인로를 얘기합니다. 이 3명을 뽑고 2명만 뽑아라 하면 이렇게 2명 돼요. 정철, 윤선도 2명 뽑아라 하면은 그만큼 유명하고 교과서에도 자주 실리고, 그리고 시험에도 자주 나왔어요. 수능에도 자주 출제되고, 모의고사 때도 자주 나오고,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가 사상 쌍벽으로 일컬어진다. 윤선도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학적인 측면 말고 역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정철은 붕당정치 시기에 활동했던 관료예요. 관료. 문신이고 서인의 일원이었고, 이 동인들, 정적들 있죠. 동인이나 뭐 남인들에게 자비 없는 잔혹한 정치인으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라고 해요. 되게 시랑 내용을 읽다가 보겠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시의 내용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어떤 삶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 정치사에서 가장 잔혹했던 기축옥사를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기축옥사는 이제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배우겠죠, 아마.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던 그런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그런 뭐 첩보를 입수해서 정열입을 비롯한 그 지역의 대부분의 양반들을 사형에 처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이제 기축옥사거든요. 이걸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정철입니다. 그 정열입 모반 사건이라는 게 진짜 역모를 꾀했다, 뭐 아니다, 그냥 모함을 당한 거다, 이런 뭐 의견들이 존재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철이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정열입이 진짜 모반을 역모를 뭐 계획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정철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끔 이렇게 막 왕한테 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주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이런 어떤 문학 작품을 쓴 사람이 했던 행동이라고는 좀 믿기지 않을 만큼 좀 굉장히 붕당 정치 시기에 정치인으로서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거는 관동별곡을 지은 문인이라는 거, 이걸 이제 알아두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가사문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고려 말에 발생하고 조선 초기 사대부 계층에 의해 확고한 문학 양식으로 자리 잡아서 조선시대 동안 지속적으로 전해 내려온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빠졌네 이게. 장르 갈래. 빠졌네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시가 하면은 조선시대 조선시가 하면 시조가사예요. 시조가사. 시조와 가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조와 가사를 한데 묶어서 조선시대의 어떤 운문 갈래라고, 대표적인 운문 갈래라고 볼 수 있죠. 이 가사가. 네, 그 다음 보세요. 세 글자 혹은 네 글자씩의 사음보를 기준으로. 여러분 음보가 뭡니까? 음보는 음보라는 거는 한 호흡에 끊어 읽는 단위죠. 끊어 읽는 단위죠. 그래서 이 음보를 가지고 뭘 형성합니까? 우리 전통 시가에서는
이걸 가지고 운율을 형성하죠. 운율 형성. 이렇게 하죠. 이 기준 율격으로 하고 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길게 쓸 수 있죠. 몇 행 뭐 제한이 없어요. 시조 같은 경우는 3장, 3줄짜리로 꼭 지어야 하죠. 3줄. 시조 같은 경우는. 가사는 3줄이다 몇 줄이다 제한이 없고 자기가 쓰고 싶은 양만큼 쓸 수 있어요. 단지 뭐만 지키면 됩니까? 사음보만 지켜서 쓰면 돼요. 그래서 사음보짜리 여러 줄을 쭉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가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가사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정격가사와 변격가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정격가사는 이 가사의 마지막 행이 평시조의 종장의 음수율과 같은 경우가 정격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시조 종장의 음수율이 뭡니까? 평시조 종장의 음수율은 3글자, 5글자 이상, 4글자, 3글자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평시조 종장의 음수율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지키는 게 정격가사예요. 변격가사는 이렇게 지키지 않는 거겠죠? 변격가사는 갖지 않고 형식이 깨진 거죠. 그래서 조선 초중기 때는 정격가사가 많이 지어졌고 변격가사 이제 후기로 갈수록 형식이 깨져요. 우리 시조 때 사설시조가 나타나서 형식이 깨진 것처럼 변격가사도 형식이 깨지면서 조선 후기로 가면서 형식이 깨지면서 나타납니다. 네. 미리 말하지만 이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정격가사에 해당이 되죠. 정격가사. 그래서 마지막 종장의 음수율 보면 마지막 행의 음수율 우리 관동별곡의 마지막 행의 음수율을 보면은 평시조의 종장의 음수율과 같습니다.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네, 이제 관동별곡 서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하겠지만 이 관동별곡은 기행가사라고 봐요. 기행가사.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쓴 가사예요. 그리고 이 관동별곡에는 고사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고사를 또 인용을 많이 했어요. 중국의 고사. 왜냐면 조선시대 때는 중국이 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고사들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 고사를 지금 우리 현대 한국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니까 게다가 중세국어로 쓰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 고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썼는지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 보세요. 강호의 병이 깊어. 이 강호는 자연을 의미해요. 자연. 강강자의 호수 호자예요. 그래서 강과 호수니까 강과 호수를 가지고 자연을 표현한 거죠. 병이 깊다.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따가 볼게요. 강호의 자연에 병이 깊어서 죽림에 누웠다. 이 죽자는 대나무 죽자고 림자는 숲을 림자예요. 그래서 대나무 숲에 누웠다 이 말이죠. 대나무 숲. 누웠다. 요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너무 깊어서 내가 자연 때문에 병이 나서 대나무 숲 속에서 누워서 지내고 있다. 한가롭게 지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할 수가 있겠죠.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너무 깊었다. 요걸 가지고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천석고황이라고 합니다. 천석고황 또는 연하고질이라고도 해요. 연하고질. 두 가지 한자성어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너무 깊어서 그걸 강호의 병이 깊었다고 표현을 했고 대나무 숲에 누워서 지내고 있었다. 이 화자의 현재 상황이었죠. 과거 상황. 네, 그 다음 줄 보세요. 관동 800리에 이 관동은 강원도를 의미합니다. 강원도를 의미하고 800리 거리죠. 크기. 이 800리나 되는 강원도를 방면을 맡겼다 나에게. 이 방면은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방면지임이란 뜻입니다. 방면지임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관찰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찰사. 관찰사는 지금으로 치면은 조선시대 관찰사는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예요. 뭐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전북도지사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도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강원도 관찰사를 맡겼을까요? 당연히 임금이 맡겼겠죠. 임금. 그죠? 임금이 맡겼겠죠. 임금님이 나한테 강원도 관찰사를 맡기셨다. 그 다음 행 봅시다.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만극하다. 이 성은은 뭡니까? 임금님의 은혜죠. 임금의 은혜가 만극하다. 끝이 없구나. 너무 은혜를 베푸셨구나. 크게 베푸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연추문 들이다라. 연추문은 뭐냐면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문이에요. 경복궁 서쪽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서 경회 남문 바라보며, 경회 남문은 경회루의 남문인데 요거는 광화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화문. 광화문은 여러분 뭐 서울에 살지 않더라도 한 번쯤 뭐 방송이나 사진으로라도 한번 본 적이 있겠죠. 광화문 광장도 있고요. 이 광화문을 바라보면서 이 화자가 하직을 하고 물러났다. 하직은 뭡니까? 인사죠, 인사. 인사드리고 작별 구하고 내가 관찰사로 떠났습니다. 물러나니까 인사하고 물러나니까 옥절이 앞에 서 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임금을 만나러 연추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추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연추문이에요. 연추문. 보이죠? 이게 연추문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만나서 관찰사의 역할을 이제 부여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바라봤습니까? 부여받고 나와서 경의 남문을 바라봤습니다. 광화문이죠. 광화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광화문을 바라보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임금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잘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물러나니까 뭐가 있었다, 내 앞에. 옥절이 있었다. 옥절이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와서 의역을 해가지고 옥절이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인사하고 나오니까 옥절이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옥절이 뭐냐면 옥절은 네, 옥으로 만든 패예요. 패. 옥으로 만든 패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관찰사의 상징물입니다. 상징물. 임명장 이런 거겠죠. 임명장. 그래서 이거 받고 네가 관찰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봐라 하면서 임금이 하사하는 거예요. 임금이 하사함. 그러니까 정말 기분이 좋겠죠. 옥절은 이렇게 생겼어요. 옥절. 담배처럼 생겼죠. 이 옥절을 가지고 이제 관찰사 업무를 하러 갑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될 우리가 표현법이 하나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연추문부터 이렇게 할게요. 연추문부터 앞에 섰다까지 여기까지 생략법이 사용됐습니다. 생략법. 이 생략법이 뭐냐? 어떻게 보면은 임금을 만나고 관찰사의 직위를 부여받고 길을 떠나는 그 모습까지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굉장히 짧게 축약해서 단 두 줄로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짧게 축약을 해서 설명을 했다 해서 생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했다. 생략함. 그래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다? 속도감 있는 전개가 가능했다. 네. 그래서 생략법을 사용해서 관찰사 임무를 부여받고 길을 떠나는 그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을 했고요. 그에 따른 효과로 속도감 있는 전개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이제 임금에게 인사하고 옥절 받고 이제 강원도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구역 말을 갈아 흑수로 돌아드니, 평구역은 옆에 뜻 나와 있죠. 양주예요, 양주. 그리고 말을 갈아타고 여주로 갑니다. 양구 여주는 어딘지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쌤이. 섬강, 이 섬강은 원주에 있는 섬강이에요, 섬강. 섬강이 어디냐, 어디인가 하면서 이거 의문형입니다. 의문입니다. 어디입니까? 치악이 여기로다. 치악은 이제 치악산이죠. 옆에 뜻 나와 있죠. 원주에 있는 치악산입니다. 치악산. 치악산이 여기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소양강 날인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요것도 의문입니다. 이 소양강 내려가는 물이, 흐르는 물이, 내려가는 물이 어디로 가는 건가? 이렇게 혼자 의문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시야. 이런 행이 나왔죠. 이 고신거국은 뭐냐면, 이 고자가 외로울 고자예요. 외로울 고자. 이게 이제 외로울 고자예요. 신은 신하 할 때 신자죠.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임금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여기 뜻 나와 있죠. 임금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서울을 떠나는 신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고신거국. 이렇게. 백발은 흰머리입니다. 흰머리. 흰머리가 하도하다. 옆에 뜻 나와 있죠. 늘어만 가는구나. 이건 의역을 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중세국어 때, 중세국어에서 하나 알아두세요. 하다 하면은 이제 많다, 크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많다, 크다. 알겠죠? 그럼 우리 현대국어에서 쓰이는 동사 하다는 어떻게 쓰였냐? 아래아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다. 이게 이제 하다의 의미로, 어떤 동사 하다의 의미로는 아래아로 쓰인 하다로 쓰였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흰머리가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요 리을샤는 감탄을 의미하는 감탄형 어미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고신거국에 백발이 많아졌을까? 이것은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걸까요? 임금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먼 지방으로 떠나는 자기 자신의 흰머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흰머리가 많아졌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많아지면 흰머리 생긴다고 뭐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나라 걱정에 흰머리가 많아졌다는 의미예요. 나라 걱정에. 나라 걱정에 흰머리가 많아졌구나.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자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국지정이라고 말합니다. 우국지정. 알겠죠? 다음엔 보도록 합시다. 이 동주는 철원을 의미합니다. 강원도 철원. 옆에 해석 있죠? 철원에서 밤을 겨우 지새고 국관정에 올라가니, 의는 애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의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우리 간략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관형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중세국어에서. 두 번째로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애 같은 경우, 이런 걸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현대국어처럼 관형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동사가 오면은 부사격 조사로 많이 쓰였다고 보면 되겠죠. 부사격 조사로 애로. 그렇죠? 국관정, 이건 이제 정자죠. 정자. 언덕 같은 데에 경치 보거나 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 정자죠. 거기에 올라가니까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이 삼각산은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서울에 있는 북한산. 제일봉은 가장 높은 봉우리죠. 가장 높은 봉우리가 마치 보일 것만 같구나.
북한산 뒤에는 저기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 그래서 철원까지 와서도 경복궁을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 왜냐면 철원까지 와서도 서울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해서 연군지정이라고 볼 수 있죠. 연군지정. 한자성으로 연군지정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잠깐 한번 우리가 코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화자가 어떻게 공간을 이동했는지. 첫 번째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서울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양주로 갔죠. 양주. 양주 갔다가 흑슈, 여주로 갔죠. 그 다음에 여주. 여주가 어디입니까? 여주가 여기네요. 이렇게 양주에서 여주로 가고. 여주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원주, 섬강으로 갔죠. 원주 섬강. 원주가 어디 있습니까? 원주 바로 옆에 있죠. 원주의 섬강으로 갔다가 치악산도 보고, 그 다음에 소양강까지 갔죠. 소양강은 춘천에 있습니다. 소양강, 춘천. 소양강. 춘천에 갔다가 그 다음에 동주, 방금 읽었던 철원으로 갔죠. 여기 철원이죠. 동주.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해되죠? 요렇게 갔습니다. 많이도 돌아다녔죠? 이렇게 봤고,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 삼각산은 이제 북한산을 말한다고 했죠. 북한산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경복궁이 여기 있거든요. 근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행 보세요. 궁왕 대궐터희.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부사격조사 L라고 했죠? 기억나죠? 이렇게 방금. 히읗 총성 체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다음에 이제 여기가 붙은 거예요. 궁왕은 궁예를 말합니다. 궁예왕의 대궐 터에 뭐가 지적인다? 오작, 까막가치가 지적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 궁예는 누굽니까? 후고구려를 세웠던 사람인데 후고구려를 명칭을 바꿨죠. 한번 태봉으로 바꿨어요. 태봉으로 바꾸고 수도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철원으로 옮겼습니다. 궁예가. 이 시적화자 정철이 어디로 갔을 때 이 대목을 읽은 거겠습니까? 철원으로 갔을 때 이 대목을 읽은 거잖아요. 이 철원에 뭐가 있었어요? 궁예의 대궐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미 망하고 없어진, 태봉은 망했죠? 이 망하고 없어진 이 대궐터에 뭐만 있다? 까맣같이만 지적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풍경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천고흥망을 안 한다, 모른한다. 이 천고흥망, 천년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누구한테 말을 걸고 있습니까? 까맣같이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까맣같이. 알겠죠? 이거는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니은다. 요거 의문형 어미예요. 의문형 어미. 그래서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까맣같이. 니네가 궁왕의 어떤 대궐터가 망하고 난 뒤에 이렇게 된 걸 아냐 모르냐 이렇게 흥망성쇠가 천년간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뒤에 어떤 슬픔, 어떤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냐 요거를 무상감. 한때는 번성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터만 남았죠. 그래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 무상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상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라가 망한 뒤에 어떤 한탄을 맥수지탄이라고 합니다. 맥수지탄. 나라가 망한 뒤 한탄 하는 부분이 이제 맥수지탄.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한 나라, 어떤 번성했던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터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무상감을 느꼈다. 헛됨, 덧없음, 이런 의미의 무상감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나라가 망한 뒤에 한탄인 맥수지탄을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네, 알겠죠? 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 보세요. 다음 행 보세요. 회양, 내 이름이 이 회양은 어디냐면 여기가 강원도 회양군이에요. 여기 이 지금 강원도 회양군까지 온 거예요. 공간이 이동돼가지고 강원도 회양군. 회양, 내 이름이 일홈은 뭐냐면 이 내는 너의 내 이걸 의미가 하고 이홈은 이름입니다. 이름. 이 이름이 마침 같구나. 같으니 이렇게 할까요? 같으니 우리 해석대로 같으니 이 뭐가 같다는 거냐면 옛날 중국 한나라의 회양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이름과 강원도 회양군이 마침 이름이 같구나. 근데 이 강원도 회양이 아니라 저기 중국 한나라의 회양에서 어떤 선정을 베풀었던 급장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누구냐면 중국 한나라에서 한나라 회양에서 선정을 베푼 인물이에요. 선정을 베푼 인물입니다. 알겠죠? 이 선정은 좋은 정치죠? 좋은 정치. 그렇죠? 이 급장우의 풍채를 이곳에서 다시 볼 것인가? 급장우 풍채 고쳐 아니 볼게 이것도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이 강원도 회양군에서 급장우의 풍채를 이건 이제 모습이죠. 급장우의 모습을 다시 볼 것 아닌가? 이런 의미. 다시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마치 급장우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 누구처럼 급장유처럼 뭘 할 거다. 강원도에서 선정을 베풀 것이다. 이라는 어떤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기가 강원도 관찰사로서 중국 한나라에서 선정을 베푼 급장유처럼 선정을 베풀겠다는 포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해되죠? 이 사람이 급장유입니다. 급장유. 보이죠? 이 사람이 급장유예요. 네, 이렇게 관동별고 서사를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강원도까지 가는 여정을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표현을 한 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사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강원도로 가는 여정을 간략하게 압축하여 속도감 있게 표현했다. 그죠? 생략을 많이 했다. 생략법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본사 1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